한 해가 끝날 때쯤 급하게 챙기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서두르다 보면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간 점검 요령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올해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네, 뭐 많이 썼으면 아이쿠야 싶기도 하겠지만 네. 이게 또 나중에 연말정산 때는 이 13월에 보너스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억해 두셔야 될 숫자가 25%입니다. 그러니까 25%요? 네,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그 네.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뭐 체크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30%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1,250만 원은 써야 그 다음부터 이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네. 그만큼을 못 썼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고요. 만약 2천만 원 썼다면 이 750만 원이 초과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를 쓰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연말정산 때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뭘 쓰든지 간에 네.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추석도 지났고 9월이기 때문에 예. 총소득의 25%는 대부분이 쓰셨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또 절약해서 아끼시는 분들은 또 안 쓰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각각 대비 요령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25%를 초과해서 쓰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네. 2배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앞서 예처럼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이 총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25%를 초과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이걸 신용카드로 썼다면 15%인 112만 원을 공제받는데 네. 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 30%인 22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25%를 초과해서 쓰지 못하신 분, 그 맞벌이 가정에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남편 쪽으로 다 몰아서 쓰고 그러네요. 네, 아내 쪽에서는 안 쓰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25%를 초과해서 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신용카드 자체에서 주는 할인 혜택이나 뭐 적립 혜택들 있잖아요. 네. 차라리 요걸 이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벌이 가정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게 마냥 쓴다고 공제를 또 마냥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다 공제를 해주면은 그럼 얼마나 좋겠지만, 좋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또 고소득자한테 그 혜택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 25%를 초과해서 쓰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뭐 15%,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전부 모았을 때 연간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뭐 현금영수증이든 뭐 신용카드든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이걸 넘게 쓰더라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전통시장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게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 예,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300만 원과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한도를 인정을 해주고 네. 또 이런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사용한 건 40%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꽤 공제율도 높죠. 그러네요. 또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기차, 뭐 고속버스 같은 경우 이걸 네.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0%를 공제를 해주고 또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전통시장이나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면 그만큼 세금에도 좋은 점이 있고요. 또 도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공연이나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걸 관람할 때도 이건 이제 30% 공제가 되긴 하지만 네. 또 별도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600만 원의 한도가 주어지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도서 공연 이런 소득공제 네. 이것도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대상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 총 급여가 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네. 넘어서시게 되면 요건 이제 공제를 못 받으시는 거고요. 네. 도서의 경우에는 모든 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뭐 신문이라든가 뭐 매달 나오는 잡지 이런 연속 간행물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 대형 서점에서 뭐 음식도 팔고 만년필도 팔고 뭐 별별 거 다 그렇죠. 팔잖아요. 이런 데서 사게 되면 이것도 책으로 인정받나요? 하시는 질문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꽤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결제 과정에서 책은 책대로 구분해가지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요. 네. 책이 아닌 것들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 무슨 문고에 가셔서 사셨다고 네. 다 공제받는 건 아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뭐 문화생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네. 영화 관람 같은 경우에는 공연 관람에서 좀 제외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 이런 것도 있다던데 네. 이것도 확인을 좀 잘 해야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중복 네. 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자동차 보험료 한 100만 원을 연간 냈는데 이걸 신용카드로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느냐? 이렇게 해선 중복 공제는 안 되는 안 겁니다. 되는군요. 예, 요건 따로 빠지는 거고요. 또 요즘에 이 통신비 뭐 네. 같은 거 휴대폰 요금 많이 나오시지만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도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 있는데 네. 이거에도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네.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소액 결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액 결제도 하게 되고 뭐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렇게 소액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단말기 할부 요금, 또 네. 유심비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로 냈든 현금으로 냈든지 간에 공제가 되고요. 네. 기프티콘이나 이런 상품권을 산 것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서 보내준 사람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그래요? 거. 예,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같이 만나서 쓰는 게 좋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이 우리가 근로기간 중에만, 그러니까 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올해 6월에 취업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쓴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이전에 쓰신 것들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돈을 쓸 계획이 있으시다면 퇴직하기 전에 많이 쓰시는 그게 게 좋겠네요. 정답입니다. 예. 또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이 필요한데 못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둬야 되는 영수증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웬만한 건 자동으로 집계돼서 나중에 네. 이제 그 자동 시스템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꼭 챙겨둬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콘택트 렌즈나 안경 구입비. 이 경우에 시력 교정용인 걸 인정받으면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 의료비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네. 또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비도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 이 교육비로 따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월세 세액 공제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네. 그리고 내가 매달 송금을 하는데 이게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간혹 가다가 집주인이 아닌 아내분의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매년 8월에 세법이 바뀌잖아요. 예. 세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 꼭 알아둬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까지는 적용이 안 되지만요. 네. 이 내년부터는 혜택이 조금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 가입을 네.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뭐냐면 이 연금저축, 네. 이 내시는 금액에 대해서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기존까지는 이게 400만 원까지였거든요. 내년부터 3년 동안 50세 이상은 이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네. 연봉 6천만 원인 분이 매년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이 국세 기준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환급금이 48만 원이었는데 네. 여기에 200만 원을 내년부터 더 넣으시게 되면 이 7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50세 이상부터는 아무래도 노후 대비에 딱 닥친 분들이니까 요것들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꼭 예. 챙기셔야겠군요.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